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보게 되는 영상이죠. 어떻게 중간고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잘들 보셨더라고요.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잘 봤다고 해서 마음 갖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왜?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또 뭐가 찾아와요?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을 딱 하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2018년에 마지막이 되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기말고사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또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밑에 뭘 좀 놓을 거냐면은 같이 이제 공부한다는 좀 느낌이 나게 우리 교재도 교재지만 따로 볼 수 있도록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는 파일을 제가 밑에다 같이 첨부를 좀 해놓을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같이 저랑 같이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뭔가 내가 오늘 이 영상 보면 논 게 아니라 공부한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하는 내내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만들면은 이제 잘 듣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틀어놓고 이러고만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공부에 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검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시작할 우리 파트는 어디냐면요, 서양에서 나오는 이제 근현대사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시대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 왕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절대 왕권의 시대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누가 권력을 가져가게 되냐, 일반 시민들이요, 야, 우리는 여러 명이고 쟤는 한 명인데, 저 왕은 한 명인데 왜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되고 쟤는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권력을 왕으로부터 빼앗아 오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전체적인 흐름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시간 때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할 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냐, 우리 예전부터 조금 봤었던 르네상스부터 살짝 발달해왔던 상업이나 공업 같은 게 압도적으로 크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등장해서 기계가 대신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예요. 기계가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곳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장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가 크게 급변하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쭉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죠? 오늘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은 맨 처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곳 영국부터 시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생각보다 별로 길지 않아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왜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과서나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상공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건 뭐냐, 이 정치적 안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왕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요, 뭔가 이 상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동안 네가 돈을 열심히 잘 벌고 있든 간에 뭐 하든 간에 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니를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영 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동안 팔고 있던 물건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일종의 가게 같은 거를 그냥 두고는 나가야 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무언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가 왕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심지어 이 왕은요 사람이어서 변덕이 심하다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하냐? 법이라는 거를 확립을 하고요. 이 법을 누가 만드냐?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그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의회라고 부르는 의회가 점차적으로 왕한테서 권력을 하나씩 뺏어올 거예요. 그 혁명이 두 차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우리 그 두 차례 혁명이 뭐냐? 첫 번째 청교도 혁명이고요. 두 번째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게 됐는데 이 상공업자들은요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일반 평민계층인데 평민계층 중에서도 상공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애들은요 대체적으로 머리도 똑똑한 거예요. 오케이? 이 머리가 똑똑한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젠틀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젠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뭐냐? 영국의 시민혁명의 주요 주도를 한 계층은 우리가 젠틀이다 한번만 알아두고 갑시다. 또는 우리가 시민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젠틀이들이 본격적으로 왕을 견제하게 된 때가 언제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왕을 이었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때에 뭐가 있었냐면요. 얘네들은 의회를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제임스 1세 때는 그렇다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찰스 1세 때 가면서 이게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정치 방식, 왕이 혼자서 다 해버리는 정치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전제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의 전제 정치가 큰 문제가 돼서 이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굉장히 크게 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찰스 1세 때 있었던 마음대로 했던 것 중에 선박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선박세가 뭐냐? 영국은요 대체적으로 육군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해군이 강한 나라였어요. 특히 이 해군이 크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예전에 봤었던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박살냈던 그 계기를 이유로 크게 발전을 해왔었는데 배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만들어야 하니까 니들이 뭘 내라는 거예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이요? 그래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산골짜기 아니면 저기 평지 내륙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국방을 위해서 배 만들라니까 세금 내? 라고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소리였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세금을 거둘 때 왕이 자기 멋대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의회에서는요 야 우리 그런 세금에 찬성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해도 왕은 뭐예요?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막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 당시 시기 상황은 또 뭐도 있었냐면은 유럽 내부에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종교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돈이 더 부족한 거겠죠.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 찰스 1세 때요. 지금 이 얘기는 찰스 1세 때 이런 식으로 난폭한 정치가 계속되니까 의회는요 불만이 가득 차서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를 불렀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나 세금 좀만 더 가져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는 뭐 하는 거예요? 싸하게 바라보면서 좋아요. 세금을 걷게는 해드릴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하면서 문서를 딱 줍니다. 그 문서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줍니다. 자, 권리청원의 내용은 뭐였냐? 간단히 말해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너 앞으로 세금을 거둘 때 왕이시여? 의회의 허락을 꼭 받으셔야겠네요. 의회의 허락 없이 세금 거두시면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권리청원입니다. 이 권리청원을 제출을 해요. 제출해서 찰스 1세는 말합니다. 이거 사인해주면 세금 더 걷게 해드릴게요. 돈 더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 그래 알았어 하면서 사인해주세요. 사인하고 나서 자 됐지? 돈 줘 라고 하니까 의회가 지키셔야 돼요 하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는 찰스 1세 고마워 라고 해서 바로 맞아 의회를 닫아버려요. 응 안녕 라인폰 받았으니까 안녕이야 잘가 하면서 의회를 닫아버립니다. 양아치죠. 먹튀한 거예요. 가고 나니까 의회들이요 어이가 없어서 이 자식 바로 미쳤나봐 라고 애들이 시시시 거리고 있던 그런 찰나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요 이 찰스 1세가 돈을 받고 먹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쟁을 열심히 또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요
의회가 해줬던 이 권리청원의 내용을 싸그리 무시하고 또 특별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의회는요 뿔이 잔뜩 나 있었겠죠. 이해가십니까? 한번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또 하느냐 11년 뒤에 다시 찾아와요. 갑자기 11년 뒤에 이유가 뭐였을까요? 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11년 뒤에 의회를 다시 열어줍니다. 열고 애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미안한데 돈 한 번만 더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의회가 뭐라는 거예요? 몇이나 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욕먹어. 나는 더 이상 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요. 까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왕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요 싸우게 되는 영국 내부에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의회파 왕당파의 내전이라고 불러요.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엔 왕당파가 이겼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의회파가 이겼는데 이 의회파가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을 제공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 찰스 1세를요 사형되다 보면 처형을 해버립니다. 처형을 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영국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영국에는 왕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왕이 없어지고 나면 그럼 정치를 이제 누가 하느냐? 시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떠오른 실은 강자가 있네요. 바로 누구예요? 크로멜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아둬야 할 건 크로멜은 왕이 아니에요. 크로멜을 뭐라고 불렀냐면 당시에 나라를 지키는 귀족이다 해서 호국경이라고 불렀어요. 호국경이라고 부르면서 이 크로멜이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크로멜이라는 인물은요 청교도인이었어요. 청교도인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예전에 종교개혁 때 봤었던 신교도 중에 칼뱅파가 있었습니다. 이 칼뱅파가 영국에서 부르는 영국에 있는 칼뱅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크로멜이 이 청교도에 입각한 한마디로 종교를 기반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니들 앞으로 놀지 마. 앞으로 놀지 말고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니들 술도 다 금지, 오케이? 그리고 연극도 다 금지, 극장도 싹 닫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성경책엔 크리스마스가 없어. 그게 크리스마스도 없애. 크리스마스 행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교도적인 국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멜이 이끌었다 해서 우리가 이런 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크로멜이 이러한 국제 정치를 펼치는데 결국 한마디 찍소리를 못하다가 얘들이 점차 생각을 한 거죠. 야, 차라리 쟤가 정치할 때보다 왕이 정치할 때 훨씬 더 낫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애들이 쓱싹쓱싹 그랬던 거죠.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복귀되는 겁니다. 알겠죠? 당시 이제 크로멜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법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후에 크로멜이 사망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이 복귀가 됩니다. 그때 등장한 왕이 누구냐?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와 그리고 그 위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시 전제 정치를 하게 돼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찰스 2세 같은 경우는 의회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의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는요 생각보다 양아치였습니다. 또 의회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의회를 무시하게 됐고요. 또 뭐도 문제가 있었냐면은 얘는요 가톨릭교도였어요. 가톨릭교도 한마디로 구교 계열이다 보니까 이 신교 애들을 청교도 애들을 탄압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의회가 불만이 굉장히 가득 찼어요. 야, 저 우리 또 한번 뒤집을까? 라고 고민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임스 2세한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좀만 기다리자. 어차피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쟤 죽고 나면은 그 딸들은 우리랑 똑같은 신교 계열이니까 우리 탄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임스 2세가 갑자기 말년에 아들을 딱 하고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제임스 2세만 딱 가면은 그냥 끝나니까 참았는데 제임스 2세 아들까지 등장하면 이 아들도 가톨릭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탄압하겠지? 안 돼 라고 하면서 누굴 부르냐면요 제임스 2세의 딸을 부릅니다. 그 딸이 누구냐? 메리라는
메리라는 이제 왕비였어요. 왜 왕비냐? 시집을 갔어요.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네덜란드로 시집을 갔는데 이 네덜란드로 시집간 메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왕비잖아. 뭐하고 계세요? 제가 하나 제시해드릴 게 있는데 혹시 와서 영국왕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라고 해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콜! 이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 당시 이제 윌리엄 3세하고 같이 군대를 이끌고요. 영국으로 상륙을 해버립니다. 영국으로 상륙해서 보니까 아빠 나왔어 왕자리 내놔 라고 하니까 제임스 2세가 당황해가지고 군대를 마치 조직도 못하고 한마디로 반격할 준비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갖고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왕자리 너무 이뻐서 자기 남편이랑 딱 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명예로워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진짜 피를 안 흘린 건 아니에요. 이 이후에 제임스 2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프랑스로 도망을 가요. 프랑스로 도망을 간 다음에 나중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메리랑 윌리엄이 왕이 오르고 나서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전쟁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과정 중에는 당장 왕이 오르는 자리 그 과정 중에는 피가 흔들리지 않았다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윌리엄과 메리가 공동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회가 두 왕에게 문서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권리 청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권리 장전이라는 문서를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권리 장전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도 똑같이 다 이겁니다. 의회의 허락 없이는 왕은 함부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전체. 윌리엄과 메리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 이제 조지 1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저기 독일계 쪽에 살아요. 하노버 공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왕이 딱 올랐어요. 근데 원래 독일에서 살고 있었고 영국 정치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의회 애들이 와가지고는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딱 봐요.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영어 보면은 몰라. 씩 웃어요. 그러면 의외로 씩 웃겠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이때부터 영국의 원칙이 수립이 돼요. 뭐라고 하냐?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은 있긴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긴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는 하지 않아요. 그럼 정치는 누가 하냐? 이 의회의 대표인 수상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치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의원 내각제 또는 아니면은 입헌군주제라고 부르는 이러한 제도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입헌군주제.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포인트로 가장 잘 나온 게 뭐냐? 청교도 혁명의 결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명예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의 정치 원칙은 왕은 통치하나 왕은 통치 안 미쳤나봐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산업혁명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기계가 등장하게 되므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대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등장하게 된 배경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봤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정치적 안정이 첫 번째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좀 뭐가 있느냐? 경제적인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당시 영국은요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식민지가 어디였느냐? 인도입니다.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인도라는 곳이 어떻게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이 식민지가 나중에 어떻게 영국한테 완전하게 먹히게 되는지 그 과정을 쭉 보게 될 거예요. 즉 이러한 식민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었고요.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당시에 영국에서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의 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옷감을 만드는 모직물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직물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곧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은 모직물 산업이에요. 모직물 산업으로 돈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돈이 빵빵한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공장 만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때 좀 슬픈 사실은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인클로저 운동은 2차 인클로저 운동을 말하는 건데 뭐냐면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요. 이 땅 내 거야 하면서 땅을 가져갈 수 있는데 누구 땅까지 가져가냐면은 농민들의 땅까지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거야. 내가 하면서 강제로 뻥뻥 차면서 뺏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느냐? 여기다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여기까지는 내 땅이라면서 울타리를 딱 치고는 거기에 또 농민들을요 싹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 이 농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는 거예요. 백수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벌어먹고는 살아야겠는데 어디를 가야지 하는데 마침 들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냐? 저기 큰 도시 가면 우리 일할 거 일자리가 좀 있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민들이 한두 명이냐 굉장히 많은 수의 농민들이 도시로 쭉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농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 한마디로 거기 가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노동력이라는 게 굉장히 풍족해진 상황이죠. 좋게 말하니까 노동력이 풍족해진 상황이지 이거는 역으로 보면요. 그만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싸게 줘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해집니다. 이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또 뭐가 있느냐? 영국에는요 대체적으로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은 맨체스터나 리버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에서 특히 어떤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석탄이나 철 같은 게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천연 자원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을 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업혁명의 전체적인 배경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 특히 헷갈리지 말아주면 이거 모직물 산업이에요. 모직물 산업으로 지금 돈을 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이 딱 잡혀지게 되면서 당시에 영국에서요 기가 막힌 작물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면직물이었어요. 면직물은 뭐냐면 여러분 그 목화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만드는 작물을 말하는 건데 우리 흔히 하는 그 속에 있는 속옷 같은 거 보면 이게 면 종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면직물이라고 합니다. 이 면직물은 어디서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은 영국이 식민지로 삼았던 인도에서 처음 발견하고는 얘는 이것을 수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한마디로 이 전개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작물이 등장한 거예요? 면직물 산업이 크게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직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방적기라든가 방직기 같은 게 등장하는데 방적기는 뭐냐면 실을 짜는 거고요. 방직기는 천을 만드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방적기, 방직기라고 불러요. 그러한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제임스 와트라는 과학자가 개량해낸 증기기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임스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개량을 하게 되면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방적기나 방직기에다가 그대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람의 기직을 열심히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왜?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심지어 기계는요 사람처럼 지치지도 않기 때문에 기계를 여러 대 놓고 막 돌리니까 뭐가 가능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이때부터 이제 뭐가 발달한 거예요?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이 공장제 기계공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거랑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공장제 기계공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간의 수공업이라고 불렀어요. 간의 수공업, 그거랑 좀 구별을 해주세요. 여기서 써볼까요? 간의 수공업. 그래서 뭘로 바뀐 거예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한 번만 넣으시고. 자, 근데 이 증기기관이요, 이제 단순히 방적기나 방직기에만 도입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도입이 되기 시작하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송수단, 교통수단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기차라든가
대증기기관이 도입돼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쭉쭉쭉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이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뭐냐? 증기선이나 증기기관차가 있어요. 이 증기선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뭐냐? 풀턴이라는 사람이고요. 증기기관차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스티븐스라는 사람입니다. 풀턴과 스티븐스. 일일이 외우고 있기 좀 힘들겠죠? 대체적으로 소다형 문제문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만든 사람도 쓸게요. 이름 좀. 풀턴, 그 다음에 스티븐스.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름 짧은 놈은 짧은 거 만들었고, 이름 긴 놈은 긴 거 만들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꼼수에도 뭐도 등장하냐면은 통신수단도 발달해요. 그 대표적인 뭐냐? 전화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전신이라는 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만든 사람은 우리가 흔히 벨이라고 알고 있고요. 전신은 모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요. 지구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단축이 된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거 한번 꼭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이제 전차적으로 어디로 뻗쳐나갔어요? 다른 나라로 하나씩 뻗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던 이제 프랑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독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지어 아시아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는 러시아 나라까지 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게 이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맨 처음 시작됐다? 영국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결과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점, 하나는 나쁜 점. 흔히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야 이거?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너무 많이 내려왔네. 자, 긍정적인 면은요. 여러분 일단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만큼 많이 물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쓰는 양도 대량으로 소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되면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증기선, 증기기관차, 전화전선 같은 게 등장하다 보니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구촌 간의 연락체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러 지역 간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교류가 확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까 많이 몰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뭐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도시라는 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해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때부터 경제체제가 하나가 확립되는 게 뭐냐?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게 확립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걸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걸 말할 때 항상 나오는 인물이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덤 스미스는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를 말했었냐면은 국가는요 시장 경제, 즉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빵이 하나 있어요. 내가 빵가게 사장님이에요. 빵가게 사장님인데 내가 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 빵! 하면서 이걸 이제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난 이걸 팔 때 어떻게 팔고 싶냐? 5,000원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5,000원 딱 놓고는 사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실컷 만들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지? 라고 하면서 다른 옆에 나가가지고 빵집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랑 똑같은 빵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4,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최소한 얼마까지 내려야 되겠어요? 4,000원까지는 내려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런 식으로 4,000원에 물건을 팔게 되면 이제 내가 돈을 하나씩 벌 수 있겠죠. 즉 국가가 딱 나서가지고 야 이거 가격 이렇게 딱 정해. 앞으로 빵 가격은 3,000원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알아서 가격을 조정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최대한 개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무역,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강조했던 게 바로 뭐냐?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즉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상공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등장하는 경제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뭐가 있었냐? 일단 사람들이 한 도시로 너무 많이 몰려요.
도시로 많이 몰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만큼 위생 환경도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 문제라고 불러요. 또 뭐도 발생을 하냐면은 이 자본주의의 과정 중에서 등장하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자본가라고 하는데, 이 자본가들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최고라는 거니까 이 돈 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의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생산비를 줄이면 돼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산비를 줄이는 거. 하나는 뭐가 있냐? 원료의 가격을 싸게 구입을 해서 만들면 돼요. 두 번째, 만드는 사람, 한마디로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 만드는 노동자의 원료를 까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님 돼서 원료 까면 안 돼요. 이거 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택한 거예요. 노동자들 월급을 까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가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 하루에 14시간씩 일해. 대신 월급을 20만 원 받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20만 원 너무 심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자본가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죠?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할 사람이 많았을까요? 여기, 오케이? 도시로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모이다 보니까 또 말고도 그거 받고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또 나가. 노동자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냥 20만 원 받고 일할게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급여를 줄이기 위해서 성인 남성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든가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고용하는 이런 미친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통틀어서 노동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단지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주의입니다. 자, 사회주의라는 이 사상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마르크스라든가 아니면 엥겔스라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거예요. 나라가 한마디로 이 경제가 완전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망했어?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다. 즉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 그 빈부격차 때문에 이런 도시 문제도 일어나고 이런 노동 문제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이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간단해. 너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자기 걸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 자본가도 자신의 공장,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요? 전부 다 없애면 돼요. 모두가 재산을 가지지 않으면 돼요.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와 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개인이 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개인이 가진 재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재산을 개인이 갖지 말고 누가 갖자? 공동으로, 단체가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해서 모두가 똑같이 받으면은 그러면은 빈부격차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음 등장하는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사회주의가 왜 등장하게 되느냐?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결과 때문에 나타나느냐,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나타나느냐. 뭐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사회주의였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배워해 주시면 돼요. 막 여기서 더 이상 막 깊이 나가거나 그런 거는 없으니까. 알겠죠? 대표적으로 뭐 사회주의의 뭐 사상가, 이름은 알아둬야겠죠? 그 사람 바로 누구예요?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혁명까지 쭉 봤어요. 영국의 시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이걸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그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발달까지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서 등장한 사상은 뭐냐? 사회주의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쭉 봤어요.
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는 좀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